전략은, 그리고 보유하신 분들, 사시려는 분들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뭔가 시장의 판도가 또 뒤바뀔지 궁금한데요. 네,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임종우 소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 지금 빨리 전화 문자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전화는 02-2077-6354번 열어놓을게요. 끝자리 6354번 있고요. 02-717-1788번 간단하게 문자로 나는 상담받고 싶다 하신다면 여기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합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소장님과 함께 또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가을 분양 이 성수기, 부동산 성수기가 다가오긴 했는데 네. 오늘 이 추가 이 부동산 규제책도 그렇고 뭔가 분위기는 좀 불안불안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전략을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오늘 현실적인 뭐 팁을 좀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사실 8.1 대책 안에서도요, 그 단기 투기 전략을 좀 막기 위한 그런 전략이 숨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 안을 살펴보면 LTV라든가 DTI 같은 우리가 사실 생소한 그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바로 금융규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런 금융규제를 통해서 어떻게 이런 부동산 투기 세력을 잡는다고 하는 건지 그 어떤 그 금융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좋습니다.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타이틀을 잡아봤는데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요번 작년 바로 한 달 전이죠. 8월 2일 부동산 대책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생소한 이런 단어, LTV, DTI 같은 금융 단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도 사실 우리가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잡는다라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데서 참 어렵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금융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이런 레버리지 효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지렛대, 어릴 때 배운 것처럼 지렛대를 통해서 조금 더 쉬운, 약한 힘을 통해서 이런 돌을 뺄 수 있는 그런 효과. 이게 바로 또 지렛대 효과, 영어로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금융이 이런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산다라고 했을 때, 자, 지금도 많은 분들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지만 또 예전 분들은 대출이라는 부분을 아직도 두려워하거나 또는 아직도 싫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금융에서도 우리가 이런 대출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만약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 대출을 2억 원을 활용한다면 실제 투자되는 돈은 1억 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부동산 경기가 상승해서 1년 후에 한 5천만 원 정도가 오른다라고 하게 되면요. 수익률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알겠지만 한번 들어본다면 만약에 매매 시세 차익을 5천만 원 들였을 때 대출을 끼지 않고 그냥 매매가 그대로 3억 원을 돈을 다 들여서 투자를 한다라면 3억 투자해서 5천만 원을 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수익률을 1년 단위로 계산했을 때 약 16%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하지만 만약에 대출 2억 원을 활용해서 1억 원이라는 돈만 투자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제 투자되는 돈은 1억 원이고 여기서 5천만 원의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률을 따지면 50%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은행 대출이거나 또는 전세를 투자해서 우리가 갭 투자라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지렛대 효과, 즉 레버리지 효과를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시세차익형 부동산뿐만 아니라 또 수익형 부동산에서도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오피스텔이라는 거를 매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약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매를 하시게 되면요. 2억 원짜리 오피스텔을 매매하게 되면은 월세가 대략적으로 1,080만 원 나온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080만 원의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을 2억 원에 매입을 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수익률은 그냥 대출이 없이 활용했을 때는 약 5% 정도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대출이 없을 때는 약 5% 정도 수익률이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출을 활용한다.
그래서 대출 이자 3.5% 정도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이 대출이 얼마큼 나오냐에 따라서 수익률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같은 건물 안에 오피스텔이 있느냐 또는 다세대 주택이 있느냐 요거에 대해서도 수익률과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출 받는 금액과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대출 금액이 1억 원일 때는 실투자 금액 9천만 원이라서 수익률이 6.7%입니다. 그런데 대출을 만약에 1억 2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실투자 금액이 훨씬 더 줄어들어서 수익률은 7.7%라는 수익률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서 대출이 약 2천만 원만 더 받는다 하더라도 수익률은 약 연 1% 정도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금을 하게 되면, 은행에 예금한다면 1년에 이자가 2%가 안 되죠. 1.1%의 이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출을 활용한 지렛대 효과만 올린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그냥 1%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금융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리대책 이전에 지금은 파리대책 이후에 LTV와 DTI가 상당히 강화가 됐죠.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상품별로 대출이 나오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많이 매입을 했었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많이 매입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대출의 비율도 상당히 잘 나온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는 뭐 실거래 가격이라든가 또는 뭐 국민은행 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나오는 가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는 것은 실거래 가격이나 KB 시세를 통해서 이 가격의 70%까지 대출을 받았다는 것이죠. 물론 파리대책 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까지 대출을 받는다 보면 내가 실제로 내 돈은 30%만 가지고서도 집을 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옛날에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 IMF라든가 또는 뭐 2008년도 리먼 터지기 전이라든가 그때까지 금리가 상당히 높았을 때는 만약에 70%까지 해준다 하더라도 이자가 너무 비싸서 사실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리는 내려가고 그리고 대출을 많이 해주니까 사실 아파트 쪽에 수요가 많이 몰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보다는 대출이 좀 적게 나옵니다. 50에서 60% 정도가 대출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여기서는 실제 거래했던 가격, 그리고 또 KB 시세지만 사실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은 주변 낙찰가라든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내가 실제 거래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집 가격을 낮게 평가하는 기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억에 내가 매입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평가 금액은 1억 5천이다. 그렇다면 같은 60%가 나온다 하더라도 2억에 60%랑 1억 6천에 60%는 가격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2억 정도를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이 잘 나오고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대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전형적인 게 바로 상가 되겠습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도요. 가격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주변의 낙찰 가격이라든가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서 나온 가격에 약 50% 정도의 대출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해도 지렛대 효과가 별로 그렇게 생기지가 않습니다. 수익률이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출을 보통 많이 활용해서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파트였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다세대 빌라 실입주금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이런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지방 쪽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좀 보실 수 있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분양가가 1억 8천이라고 했을 때 이 1억 8천에서 대출이 70%가 나온다라면 대략 1억 2천이 나와서요. 실투자 금액은 5,400만 원으로 입주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만 가지고도 입주를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현수막들이 보이는데 사실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승인을 사업 인허가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 빌라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양가 자체를 은행에 제출할 때 좀 높이 제출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출을 70%까지 받아낸다라고 하면 실제 분양가는 1억 8천이지만 대출이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해서 그래서 실투자 금액 2천만 원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간다면 괜찮지만 만약에 소득이 적은 분들이나 직장이 조금 더 좋지 못한 분들이 혹시라도 퇴직을 하거나 이자를 못 내게 된다면 이런 집들이 결국에는
경매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경매 시장에 이런 집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주변 시세를 다 떨어뜨리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도심이나 또는 중심 지역보다 이 외곽에서 이렇게 빌라를 싸게 실입주금 작게 입주했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떤 효과도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경매나 분양권인데요. 자, 많은 분들이 경매는 싸다. 그래서 싸서 경매를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경매도요. 싼 것도 물론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매를 합니다. 자, 오늘 금융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실질적으로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1금융권보다는 실제 2금융권 같은 데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낙찰 잔금 대출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70% 대출을 받을 때 80에서 심지어는 90%까지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주택을 할 때 경매라는 부분 들어갔을 때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게 있어서 방빼기라는 게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방빼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매를 많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에서 용어 설명할 때 요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분양가의 10%만 있으면 분양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나머지 중도금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10%인 6천만 원만 있으면 분양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소액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매나 분양권 시장에 많은 투자자들이 몰린다는 점이 어떤 포인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IMF 시절만 하더라도요. 이런 은행들이 주택 개인보다는 기업에 대출을 많이 해줬었습니다. 주택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의 사금융인 전세제도가 많이 발달을 했었던 그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8월 2일 대책 이후에 이 금융권을 조금 더 옥죄기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내 돈 30%만 있으면은 집을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내 돈이 최소한 60%에서 심지어는 70%까지 있어야지만 집을 사는 그런 구조가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LTV와 DTI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LTV라는 것은 바로 말 그대로 론 투 밸류입니다. 자, 주택담보대출 비율. 이 주택담보 대비 대출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인데 만약에 LTV가 40%다라고 하면은 대출이 4억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 많이 나올 때 70%까지 나왔었죠? 그러면 7억. 결론적으로 내 돈을 3억 주고 샀었던 것을 이제는 6억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소비층이 그만큼 얇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DTI는 바로 내가 연간 소득 대비 내가 버는 돈 대비 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비율이 얼마큼 되느냐. 그래서 내 소득이 별로 없으면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없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DSR이라는 것이 나올 듯 말 듯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DSR이라는 건 뭐냐면 총체적인 부채 상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카드 대출 또는 자동차 할부 대출 여러 가지 대출을 모든 걸 다 합쳐가지고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더 세지는 그런 부분도 되겠고요. 또 가끔가다 MCI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MCI가 뭐냐? 자, 아까 대출 받을 때 우리가 대출 받을 수 있는 이 LTV 중에 40% 중에서 최우선 변제금인 밑에 보시면은 지역별로 최우선 변제금이 좀 다른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3,400만 원입니다. 그러면 40%에서 3,400만 원을 또 빼서 대출이 나오는데 이 MCI라는 것은 모기지 신용보험이라 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 보험을 가입하면 방빼기 없이 대출이 나오는 그런 약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대출이라는 건 상당히 무서운데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2008년도에 미국에 있었는데 자,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들한테도요. LTV를 100% 이상을 대출을 해줬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한테도 대출을 해줬었기 때문에 이게 부실화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하고 결론적으로 리먼 브러더스 파생하는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오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처럼 우리나라는 40%, 30%의 LTV와 DTI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예전에 미국에 있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같은 사태는 다시는 오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또 이 파리 대책에서는 그래도 부동산에 있어서는 안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다가갈 수 있는 팁을 점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실전 매매 한번 들어가 볼까요?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 전에 우리 소장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볼게요. 임종훈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부동산 규제 정책 속 틈새 투자 전략을 챙겨드립니다. 9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되고요.
02-2077-6354번 열어두겠습니다.